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들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이 25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DNA 검사 결과는 99.8% 일치. 하지만 그녀는 당신 집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 딸이라는 사람이 당신 집에서 매일 밤 파티를 열고 당신의 서재를 차지하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생활비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딸이니까 참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그녀가 당신이 평생 모은 부동산과 주식을 넘기라며 안 그러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당신은 서류에 서명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그런데 그녀를 조사하러 온 여자 형사가 당신 집 응접실에 놓인 25년 된 액자를 보고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고급 주택가로 유명한 마린시티입니다. 이곳에 사는 박영호 대표 68살, 국내 최대 물류기업 대양물산의 창업자이죠. 그의 아내 최선희 65살. 두 사람은 겉보기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펜트하우스에는 25년째 자물쇠가 채워진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앞 작은 액자에는 수진이방이라는 글씨. 그 안에는 시간이 정지된 듯 25년 전 인형들과 책들이 그대로였죠. 분홍색 토끼 인형, 피아노 교본, 크레파스 그림. 최선희는 매일 새벽 5시 30분 이 방 문 앞에 서서 10분간 기도를 합니다. 수진아, 엄마야. 어디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25년 전 2000년 8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박영호 부부는 5살 딸 수진이와 함께 피서를 나왔어요. 여보, 나 저기 편의점 가서 음료수 좀 사올게요. 최선희가 백사장을 가로질러 가는 사이 박영호는 수진이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박영호가 통화를 하는 사이 딱 3분.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해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여름휴가철 인파 속에서 5살 여자아이는 그림자조차 없었죠. 그날 이후 박영호 부부의 시계는 그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실종아동센터, 민간탐정, 영매까지 방송국 실종 프로그램에 5번이나 출연했고 현수막을 전국에 걸었습니다. 최선희는 매년 수진이 생일마다 광안리 해변에 가서 밤새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박영호는 회사 일로 바쁜 척했지만 밤이면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오열했습니다.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광주에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대구 고아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부산에서 전국으로 달려갔지만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선희는 택시 안에서 실신할 듯 울부짖었고 박영호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화려했지만 식탁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넷이 앉을 수 있는 식탁. 하지만 두 사람만 마주 앉으니 더욱 공허했죠. 여보, 이제 받아들입시다. 25년이나 지났잖소.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배 아파 낳은 딸인데. 박영호도 사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되어도 매출이 1조를 넘어도 가슴 한가운데는 늘 구멍이 뚫려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백사장에서 아빠 하고 부르는 수진이의 목소리. 하지만 달려가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환영.
25년.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영호의 개인 비서 한수민이 급하게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따님을 찾았습니다. 박영호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비서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8% 모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따님의 현재 상황이 말씀드리기가.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응접실로 들어온 여자.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목에 장미 문신이 있었고 진한 스모키 화장에 찢어진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고 말투는 거칠었죠. 와, 여기가 내 집이었다고? 럭셔리하네. 완전. 박영호가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수진이니? 여자가 껌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아니고요. 이름은 강미래예요. 입양 가정에서 지어준 이름. 근데 뭐 DNA는 안 거짓말하잖아요. 냉소적이고 건조한 목소리. 2층에서 소리를 듣고 내려온 최선희가 계단 난간을 붙잡고 멈춰섰습니다. 수진아. 최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와 미래를 껴안으려 했죠. 하지만 미래는 손을 쭉 뻗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저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해요. 최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 맞죠? 미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봤으면 됐죠. 뭘 더. 근데 진짜 25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왜 이제 찾으신 거죠? 박영호가 다가가 앉으려 했지만 미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직 낯설어서.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미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요? 고아원에서 5년, 위탁가정 전전하며 10년 가출해서 거리에서 5년, 감옥에서 3년. 이 정도면 답 되셨어요? 박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옥? 네. 사기, 절도, 폭행. 재미있죠? 재벌 딸이 전과자였다니. 미래는 냉장고를 열어 주스를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 청산할 때 됐죠. 25년 동안 못 받은 거 이제 받아야죠. 그날부터 박영호 부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는 펜트하우스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 몰려왔어요. 야, 미래야. 완전 대박 났네. 문신투성이 남자들과 화장이 진한 여자들. 손에는 소주병과 맥주를 잔뜩 들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 친구들이에요. 제 집에 제 친구 못 부르나요? 미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거실에서는 밤새 술판이 벌어졌고 아침이면 소파는 얼룩투성이, 바닥에는 깨진 술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최선희가 가장 아끼던 프랑스 골동품 화병이 깨졌을 때, 아, 미안해요. 어젯밤에 친구가 실수로. 뭐, 돈 많으시잖아요. 다시 사면 되죠. 미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래가 박영호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저 통장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생활비? 네.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박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 왜요? 25년 동안 못 쓴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박영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았다. 통장을 만들어주마. 오늘이요. 지금 당장.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하지만 지금은 은행이 현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금고에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에 박영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호칭. 박영호는 금고를 열어 수표를 꺼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자 미래는 받아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다음 달에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최선희가 남편 옆에 섰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딸 맞을까요? DNA는 거짓말을 안 하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하지만 박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래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아버지, 차 사주세요. 차? 네. 포르쉐나 벤츠? 재벌 딸이면 그 정도는 타야죠. 박영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다. 차는 생각해보마. 이번 주 안에 결정해주세요. 미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미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미래야. 이제 진짜 큰 거 해야지. 한 친구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달라고 해. 용돈 몇 푼 받아서 뭐해? 미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사 지분? 그래. 넌 친딸이잖아.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지. 객실에서 그 대화를 엿듣던 최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박영호를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저 아이가 회사 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미래가 박영호와 최선희를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미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회사 지분 20% 주세요. 박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지분? 네. 전 친딸이잖아요. 어차피 물려받을 거 미리 받는 거죠. 그리고 해운대 상가 건물도 제 명의로 옮겨주세요. 최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미래씨. 그건 좀 천천히. 천천히? 25년 동안 충분히 천천히 왔는데요. 미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전 친딸 맞고 그럼 제 권리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박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래 씨, 회사 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그게 제 알바예요? 아버지가 대주주잖아요. 박영호가 망설이자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해주실 거예요? 시간을 좀.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서류 준비 안 해주시면. 미래가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언론에 다 폭로할 거예요. 재벌이 친딸 버렸다가 25년 만에 찾고도 제대로 대우 안 해준다고. 고아원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다 얘기하고요. 박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협박 아닌가? 협박이요? 전 그냥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엄청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미래는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최선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박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딸은 이제 부모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호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났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재산을 이전하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래는 매일 서류 준비를 재촉했고 언론 폭로 협박도 구체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미래가 서재로 난입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류 준비됐어요? 박영호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계좌까지. 미래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좋아요. 완벽하네. 자, 이제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박영호는 금고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5년을 읽어온 모든 것이 이 작은 도장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빨리요. 미래가 소리쳤습니다. 박영호는 도장을 들고 서류 위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닿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까지다. 거친 여자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휩 돌렸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은 여자가 78명의 수사관을 대동하고 폭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도를 따라 검은 점퍼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정혜진 형사다. 정혜진이 배지를 높이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뒤로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영호의 손에서 인감도장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잡아! 정혜진의 명령에 수사관들이 미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미래가 발악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응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사장 딸이라고. 미래가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다니까. 정혜진이 미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딸이면 나는 여왕이다. 이 사기꾼아.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선희가 울면서 정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님, 우리 딸한테 왜 이러세요? 저 아이 말이 맞아요. DNA 검사가 99.8% 일치했다고요. 정혜진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부인,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선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재검사? 첫 번째 DNA 검사는 조작된 겁니다. 흑표 조직이 검사 기관 내부 직원을 매수해서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미 자백받았습니다. 정혜진이 파일을 박영호에게 건넸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한 재검사 결과 강미래와 대표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박영호는 파일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0%였습니다. 거짓말이야. 미래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나 진짜 딸이라고. 광안리에서 실종됐다니까. 2000년 8월에. 정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너희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 알아. 하지만 넌 가짜야. 이 사기꾼아. 최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이는,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박영호도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 달 동안 딸이라 믿었던 사람이 완전한 사기꾼이었다니. 수사관들이 미래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 진짜 억울하다고. 난 정말. 미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혜진이 박영호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영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인감도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재산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25년 전 실종 당시의 자료를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영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최선희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정혜진은 어지러워진 응접실을 둘러보다가 벽장식장 위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 정혜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혜진의 손이 떨리며 가죽 재킷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반으로 찢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25년은 좋게 된 것 같은 사진.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의 반쪽. 정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벽의 액자 옆에 대어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의 나머지 반쪽. 정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혜진은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혜진은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찢어진 사진 반쪽을 벽의 액자에 정확히 맞춰봤습니다.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25년 전 어떤 이유에서인가 반으로 찢어진 그 사진. 형사님? 수사관 한 명이 정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액자 속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아기의 돌잔치 사진. 정혜진은 자신의 손에 든 사진 반쪽을 응시했습니다. 똑같은 아기, 똑같은 부모, 똑같은 배경. 형사님, 뭘 보고 계십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정혜진은 황급히 사진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영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25년 전 자료입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랑 당시 신문 기사까지 다 있습니다. 정혜진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벽에 걸린 사진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최선희가 소파에 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어디 있는 걸까요?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혹시 저 사기꾼이 어떻게 우리 딸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았는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조사하겠습니다. 정혜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흑표 조직원들을 추궁하면 정보 출처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정혜진은 파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형사님, 정혜진이 벽장식장의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겁니까? 그건 수진이 돌잔치 때 찍은 거예요. 최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2000년 2월에 찍었죠. 정혜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아니요. 딱 한 장뿐이었어요. 사진관에서 받은 유일본이었죠. 박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형사님?
정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진 반쪽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정혜진을 키운 이모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이모는 정혜진의 손을 꼭 잡고 뭔가 말하려다 그냥 눈을 감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형사님? 박영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정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멍했네요. 파일 가져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진은 서류를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뒤돌아 다시 한번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진 속 아기가 혹시나. 정혜진은 펜트하우스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가죽 재킷에서 찢어진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정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까? 긴급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정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진은 부산지방경찰청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영호 댁에서 가져온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5살 여자아이 실종. 아이 이름은 박수진. 정혜진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생년월일 1995년 2월 20일생.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형사님, 후배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강밀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흑표 조직이 오래된 신문 기사랑 경찰 기록을 뒤져서 실종 사건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의 조직원을 투입하는 거죠.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는 청소업체로 위장 취업한 조직원이 서울대병원 검사실에서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후배 형사가 나가고 정혜진은 다시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종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설명이 있었습니다. 노란색 원피스, 흰색 샌들, 오른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점. 정혜진은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초승달 모양 점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혜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진 형사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의뢰하신 긴급 DNA 검사요. 정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제출하신 두 샘플 사이에 직계 혈연 확인됩니다. 99.97% 모녀 관계입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형사님.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정혜진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박영호 대표 집에서 몰래 가져온 머리카락. 응접실 소파에 떨어진 최선희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였습니다. 99.97% 모녀 관계. 정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박수진이란 말인가? 정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5살 이전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모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 내 어린 때 사진은 왜 없어? 혜진아,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단다. 이모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이모가 나를 데려오신 건가? 정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아이가 실종된 날 누군가 그 아이를 데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키웠습니다. 정혜진을 키운 이모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이모는 정혜진의 손을 꼭 잡고 뭔가 말하려다 그냥 눈을 감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정혜진은 벌떡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영호 대표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문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25년 전 실종된 딸이라고. 증거는 찢어진 사진 한 장과 DNA 검사 결과뿐이었습니다. 박영호 부부는 방금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정혜진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실종 당일 목격자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40대 여자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데리고 갔다. 정혜진의 이모는 정혜진이 태어났을 때 이미 40대였습니다. 정혜진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모, 왜 저를 데려가신 겁니까? 하지만 이모는 이미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정혜진은 찢어진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진은 해운대 마린시티 펜트하우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불이 켜진 응접실이 보였습니다. 박영우와 최선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말해야 할까? 제가 당신들의 딸입니다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틀렸다면? 혹시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면? 정혜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룸미러로 펜트하우스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 내 진짜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찢어진 사진, DNA 검사 결과, 오른쪽 어깨에 초승달점. 그날 저녁 정혜진은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형사님. 어서 오세요. 정혜진은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우와 최선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영우가 물었습니다. 정혜진은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대표님 부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시죠? 최선희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혜진은 서 있는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래였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미래가 흉기를 들고 펜트하우스로 난입한 거였습니다. 미래 씨, 박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래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미래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최선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혜진이 재빨리 박영호 부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오, 형사도 있네. 다 같이 죽자. 미래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정혜진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미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응접실 바닥에서 뒹굴며 격투를 벌였습니다. 흉기가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졌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정혜진의 재킷이 흉기에 찢어진 거였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손가락만 한 초승달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선희가 그 점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쾅! 정혜진이 미래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미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혜진은 재빨리 미래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습니다. 찢어진 재킷 사이로 초승달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영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그 점은?
5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최선희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우리 수진이도 오른쪽 어깨에 초승달점이 있었어요. 정혜진은 가죽 재킷에서 찢어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박영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낡은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 반쪽. 박영호는 그 사진을 보더니 벽장식장에 액자로 달려갔습니다. 액자를 떼어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영호는 두 사진 조각을 나란히 맞춰봤습니다.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게...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희가 남편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진 조각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야. 제가 간직해온 사진입니다.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제 이모가 주신 거였습니다. 박영호는 정혜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형사님은 혹시 DNA 검사를 했습니다. 정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진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댁에 왔을 때 응접실 소파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정혜진이 파일을 박영호에게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7%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박영호는 파일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형사님이 제 본명은 정혜진이 아닙니다.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를 키운 이모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하지만 원래 제 이름은... 정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수진입니다. 최선희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야. 최선희가 정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딸이 되라고 하시면... 박영호가 정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하게. 우리도 충격이 크네. 박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우리 딸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군. 최선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아니 혜진 씨, 우리가 미안해요. 우리가 못 지켜줘서... 아닙니다. 정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이모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정혜진은 찢어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모가 왜 저를 데려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모 덕분에 저는 형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모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뭔가 말씀하려 하셨는데 결국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아마도... 정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하셨을 겁니다. 응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미래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부산 해운대 경찰서입니까? 정혜진 형사입니다. 마린시티 펜트하우스에 범인을 제압해뒀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정혜진은 박영호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부인.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5년 동안 정혜진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최선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우리도 기다릴게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네. 하지만 박영호는 정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끔은 들러주게. 우리가 자네 부모라는 걸 확인했으니 최소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네. 정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정혜진은 미래를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미래는 의식을 되찾고 실려나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진짜라고. 조작된 DNA 검사 결과를 믿고 사기를 친 너야말로 사기꾼이지. 정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펜트하우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진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려다 멈칫했습니다. 뒤돌아 박영호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식사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선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죠. 혜진 씨가. 아니,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해물찜이요. 정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가 자주 해주셨어요. 알았어요. 제일 맛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최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정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혜진은 마린시티 펜트하우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최선희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혜진 씨. 최선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정혜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최선희는 꽃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혜진은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영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반겼습니다. 잘 왔네, 혜진. 예전처럼 형사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해물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똑같은 냄새네요.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최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이 레시피는 특별한 거예요. 25년 전 수진이가 실종되기 전에 자주 해주던 거거든요. 다시 만날 나를 위해 레시피를 보관해 왔어요. 식탁에는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앉아요. 박영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혜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선희가 해물찜을 세 사람 앞에 덜어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혜진은 젓가락을 들고 해물찜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칼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순간 정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최선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혜진 씨. 박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 일은 괜찮나? 네. 바쁘지만 보람 있습니다. 정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를 키워주신 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군. 최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정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격하셨지만 따뜻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제 학비를 마련하셨죠. 훌륭하신 분이네요.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원망스럽지 않으신가? 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진은 찢어진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최선희가 정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리고 정혜진이 박영우와 최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가족이 되고 싶어요. 박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 시간 많아.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식탁 위의 해물찜은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